예, 반갑습니다. 협동조합 교육과정 전문교수 이상호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 지침으로 그동안 중앙회에서 해마다 이제 그 연초에 강의장에서 오프라인의 형태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 지침은 여러분들이 총회를 앞두고 준비해야 될 각종 절차와 안건들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총회를 앞두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지침을 이제 중앙에서 배포하신 책자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이 크게 바뀐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편제만 달리 작성됐기 때문에 예산과 결산 업무를 보셨던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의는 중앙에서 배포한 책자,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뒤에 이제 목차를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 지침, 결산 관련 사항, 그리고 총회 개최 및 결과보고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 지침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는 이제 그 노란색을 표시한 그 쪽수가 여러분들이 받으신 교재의 쪽수니까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에 여러 가지 이제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내지는 중소기업 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그 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이제 그 주체가 그동안에 주무부처에서 정부 부처 또는 광역자치단체, 심지어는 기초단체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광역지자체는 16개, 기초는 12개, 그리고 활성화 개입 수리까지 한 곳은 5군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도가 됐네요. 올 4월부터 우리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하나의 중소기업자로서의 그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현장에 나가보면은 R&D라든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우리 협동조합이 개별 기업으로 인정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대폭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교재의 5쪽에서 17쪽까지 걸쳐가지고 협동조합의 이제 고유목적 사업 이외의 여러 가지 공동사업들이 총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부문별로 나누면 공동구매라든지 공동판매, 공동상표 및 마케팅, 공동기술개발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의 어떤 그 구성원 분들의 어떤 업종이라든지 특성에 따라서 전체를 아마 다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이 중에서 그 조합의 실정에 맞는 공동사업의 형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사업계획서에 담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타 협동조합 지원제도라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그 전문 컨설팅이라든지 각 지역본부마다 운영하고 있는 활성화센터라든지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 특히 스마트 공장하고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개별 기업들만 그 지원 대상이었는데 여러분들 그 협동조합과 개별 기업이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하시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러한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계획을 이제 작성하는 이제 그 실제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원칙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이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지원 환경이라든지 우수 사례 등을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 계획에다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시면 첫 번째 그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그것들을 이제 사업 계획에다가 반영을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특히 사업이 아니라도 어떤 그런 환경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을 현장을 방문하시고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사업 계획에 담아내시고, 또 조합 운영 내실화 측면에서 보시면 여기 뭐 자세히 그 장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조합원 수를 확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보시면은 그 해당 업종 중에서 어떤 조직화라고 그래가지고 조합원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그 조직화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은 우리 조합이 중소기업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이제 우리 중소기업자들이 판단을 하시고 조합에 가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합원 수 확대는 어떤 그런 선언적인 어떤 그 계획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 실천 방안하고 같이 엮어서 그렇게 확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최저 출자금이라든지 설립 당시 최소 발기인 같은 것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조합을 만드실 때에 그 법에서 정한 최소한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국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천만 원, 지방조합은 4천만 원, 그리고 발기 인수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이제 50인, 그리고 지방조합은 30인인데, 이제 조합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조합이 이제 어떤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면은 출자금도 줄게 되고 또 발기인도 줄어서 설립 당시에 법에서 그 제시한 어떤 그런 기준선들이 상당히 그 떨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완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좀 짜주시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꼭 어떤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어떤 조합원 간의 어떤 네트워킹이라든지, 또 밑에 보시면 재규정을 좀 정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정관 같은 걸 보면 최종적으로 2017년 8월에 최종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조합 같은 경우에는 설립 당시에 정관을 제정하시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이제 개정을 안 하신 그런 조합도 있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규정 같은 경우는 적어도 최소한 4가지의 필수 규정을 두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회의 규정, 임원 선출 규정이라든지 조직 운영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하셔가지고 이번 총회를 앞두고 정관하고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을 받으시고 규정은 이사회 통과를 하셔서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사업이죠. 그것은 이제 그 자료 지침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런 강의라든지 이제 교재를 보실 때에 주의사항, 유의사항, 당구장 표시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서를 짜실 때도 그렇습니다. 요런 이제 다음에도 좀 나옵니다만은 밑에 보시면은 꼭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 비수익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에다가 좀 담아주시고요. 다음에 그 기업들이 최근에 와서는 특히 어떤 이익 창출이 어떤 그 최대의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협동조합도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와의 네트워크와 그리고 어떤 기업에 관한 사업계획도 필요하겠습니다. 수지예산 작성 지침입니다. 이 수지예산이라는 이제 이런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 재원 조달과 지출을 이제 그 예산의 형태로 계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수입 예산을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약에 의해서 이제 그 수입 예산을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은 그 가장 이제 우리 협동조합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입원이 되는 것이 이제 그 조합원의 어떤 그 회비라든지 그 가입금이라든지 특별회비 이제 이런 것들도 계상함에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가입금 및 경비에 관한 규약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수입을 책정을 하시고 참고적으로 이제 그 비조합원에게는 어떠한 명목으로의 그 특별회비도 징수를 할 수가 없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 비조합원들이 공동사업에 참여할 때에는 별도의 수수료나 이용료를 부과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에 이런 근거와 뒤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산출 근거가 정확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제 지금 당장 뭐 바빠서 뭐 어려워서 이런 핑계를 대시고 이제 대충 짜놓으시면은 결국은 연말에 결산할 때 그게 다 이제 예산과 집행력이 안 맞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예산 짤 때부터 좀 정치하게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출 예산은 크게 이제 사업비와 관리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이제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응되는 비용들,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들을 쭉 편성을 하시면 되죠. 그 예를 들면 이제 공동사업과 관련한 뭐 회의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녹여내시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그 정보 교류라든지 요거와 관련되는 비용도 쭉 지출자하는 사업비 그 항목으로 좀 편성을 하시고 아래에 보시는 중앙에서 이제 취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제 사업들을 대행 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 또 그것을 수입은 물론이고 지출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에 의해서 이제 관리비 항목입니다. 먼저 이제 그 이사장님에 대한 이제 그 활동수당입니다. 그 이사장님에 대한 활동수당은 먼저 정관에서 그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대외수당 활동 지급 규정을 또 제정을 해서 이사회에다가 또 결의를 득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만 그거에 근거해서 이사장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비상근 임원이라든지 고문, 자문 이런 분들한테는 급여로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합의 어떤 그 근로계약을 맺은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대신에 이제 이사님이라든지 감사님들에게는 어떤 실비 정도의 어떤 그 비용을 지급할 수가 있고 또 고문이나 자문위원회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 상근 이사님들의 준하는 그런 정도의 수당으로 급여가 아닌 그런 별개의 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가능하시면은 좀 직위별로, 직급별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책정을 해주시면 특히 이제 그 과장님들이라든지 대리님들 같은 경우는 좀 쓰기가 좀 수월하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직위별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국제회의라든지 뭐 해외 전시 판매장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이제 반드시 관리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주의사항을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겠는데요. 저희 협동조합회계는 이제 일반 개별 업체의 예산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뭐 일반 기업체는 심지어는 뭐 예산이라는 개념이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협동조합은 예산 총계주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예산들은 모두 예산에 담고 수입으로 담고 지출로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일부 현장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예산을 완전히 그 누락시키는 그런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또 결산에서도 그 누락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조그만 사업이라도 모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업이라 그러면 협동조합의 예산과 결산에 다 담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수입 예산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산을 짜시면서 초기부터 좀 이렇게 어떤 근거라든지 실제 환경이라든지 형편에 맞게 이렇게 짜셔야 되는데, 뭐 대충 이렇게 따놓으시면은 결국 다음에 고생하시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그 추경을 하셔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뭐 어떻게 뭐 연초에 따놓은 예산이 100% 결산으로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큰 금액을 추경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초기에, 연초에 이렇게 수지예산 짜실 때 좀 더 실현성 있는 그런 금액들을 중심으로 짜 주셔야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출자금에 대해서는 뭐 이런 조합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 주의사항에 올렸는데요. 그 출자금은 어디까지나 그 자기 자본이죠. 그것은 이제 처음에 신규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으면 자본 항목으로 관리하다가 탈퇴하시면 그 출자금에서 이제 반환하는 항목인데, 이것을 이제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수입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그런 조합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은 없으시겠죠. 또 밑에 이제 보시면은 그 우리 협동조합에 참 독특한 4월 2월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처분된 4월 2월금은 금년도 잉여금 처분 시에 이익을 잡고 또 우리 수입 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 참고로 특별회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비는 과거에는 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이 돼서 그 송금 산입이 가능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특별회비에 대한 지정기부금 인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특별회비는 예산에다가 수입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그 가입금 및 경비 등한 규약에서 그것을 명시를 하고 어떤 사업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면 이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계획과 수주예산에 대한 관련 법률들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고, 그 사업계획을 이제 연초에 이제 설정을 하시죠. 하시고 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연도 중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바꾸신다든지, 또 사업계획을 바꾸시면 예산과 같이 함께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연초에 짜놓은 이제 그 예산 내용을 이제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추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추경을 하실 때 보면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 예산과 결산의 이제 그 과목을 보시면 관, 황, 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같은 관, 항 내에서 목끼리 움직일 때 이것은 이제 목간 조정 또는 이제 목내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이제 목내 조정을 할 때에는 이사장님이 이제 내부 결제만 득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관항입니다. 조금 이제 금액이 큰 것들을 이렇게 변경하다 보면 관과 항을 이제 이렇게 변경하게 되는데, 이때는 사실은 이제 총회 그 의결 사항인데, 이 금액 하나 바꾸자고 총회를 다시 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관항 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총회에서 이사회로 이제 변경해 가는 것을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준예산입니다. 총회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2월 말쯤에 이제 보통 개최가 되는데, 사업을 하시게 되면 연초부터 이렇게 집행을 하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길게는 약 한 2달 정도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 2달 동안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예산에 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준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총회를 넘어서서까지 이 준예산을 적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협동조합 예산의 이제 특성으로서 예비비라는 지출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도 지출 예산에 반드시 10% 이내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 또 이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에는 다른 항목의 예산이 먼저 남아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나서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관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어떤 관련 근거들을 이제 별도 자료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한번 세 번째 보시면 예산의 구분이 있습니다. 자본 예산과 경상 예산으로 이제 구분해서 편성하라는 그런 이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보다는 저희가 혹시 예산을 짜실 때에 특히 지출 예산 같은 경우에 손익계산서의 비용 과목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는데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이 예산 지출 예산 짜실 때의 그런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손익계산서 지출 과목에 비용 과목이 없는 그런 이제 자본 예산, 예를 들면은 뭐 기계장치를 구입한다든지 비금지기를 취득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자본 예산으로서 별도로 지출 항목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개정 과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지침이라든지 그 예산회계 규약에 나와 있는 그런 예산 결산 개정 과목 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조합의 특성에 맞게 없으면 새로 제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관항을 바꿀 때는 원래는 총회 결의사항, 이사회에 이임됐으면 이사회 결의사항이고요. 목내 목간 조정을 할 때는 이사장님의 내부 결정으로서 변경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비비 편성해야 되는 것은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수입 예산을 보면은 크게 좌측에 이제 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수입, 사업 수입, 사업 외, 사업 이월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 수입은 이제 크게 가입금하고 이제 회비로 구성되는데요. 어떤 조합은 이제 처음에 가입하게 되면 출자금과 가입금은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때 납부하는 금액 중에서 가입금은 수입예산에 편성하시고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보셨던 그런 자본금을 수입으로 또 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명확하죠. 그래서 출자금은 자본으로, 신규 조합원이 이제 내는 가입금은 회원 수입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 회비와 특별 회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 수익을 보시면 뭐 조합마다 여러 가지 그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공동사업들에서 발생하는 이제 수익들을 쭉 이렇게 계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업의 수익을 보시면 이제 금융기관에다가 이제 어떤 예금을 이제 맡겨놨으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그리고 이제 우리 협동조합들을 보시면 이제 중앙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 보조금 수익은 크게 경상지원과 자본지원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금 수익은 경상비로 지원되는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본 사업을 이루지 않고 이제 기타 일종의 이제 기타 수익, 이제 사업의 수익으로 이제 계상을 하시는데, 혹시나 이제 그 자본적 그 보조로 나오는 금액들은 이쪽 수입 예산에 나타나지 않고 그 대처대조 교상의 자산 계정, 그리고 현금 차감 계정, 또 감가상각 충당금 이렇게 그쪽에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보시는 이제 유형자산 처분이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품 짓기라든지 어떤 유형자산을 이제 관리하고 계실 때 내용연수가 다 돼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충당금하고 상기하고 남은 금액이 높으면 이제 이익으로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으로 이렇게 계류를 하시고, 중요한 것은 제일 하단에 보시는 전년도에 처분됐던 사업이월금은 반드시 금년도 수입자산 편성할 때에 사업이월금이라는 과목으로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지출을 보시면 크게 사업비와 관리비 그리고 이제 기타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사업비 쪽을 보시면은 그 앞에서 이제 수입자산 편성할 때 사업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시면 사업비에도 인건비가 있고 관리비에도 인건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나누는 이제 이유는 그 사업 부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나가는 그 급여는 사업 인건비, 관리 파트 예를 들면은 조합원 관리라든지 총무, 회계 이제 이런 쪽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관리비 쪽에 관리비 인건비로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게 귀찮으니까 처음에 이제 관리비로 이제 몽땅 다 이렇게 표시하시는 그런 조합들도 있는데, 가능한 하시면 그러지 마시고 사업비 부분, 관리비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계획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조합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게 이제 4대 보험료가 이제 지급이 되는데요. 이 4대 보험료하고 이제 어떤 근무복이라든지 중식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리후생비 과목으로 지출재산으로 이제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부 조합을 이제 현장에 나가보면은 이 4대 보험료를 이제 공과금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데가 계시는데, 이 공과금이 아닙니다. 공과금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법인세라든지 부가세 이외의 어떤 그 제세 공과금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주민세 이제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뭐 소모품비라든지 경조비까지 이렇게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데, 경조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회계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제 어떤 그 규정 차원에서 이걸 지급하실 때에도 경조비 지급 규정 이런 걸 하나 마련해 놓으시면 상당히 어떤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시고요. 다만 이제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에는 이제 이게 없는 과목이죠. 그래서 중앙에 납부하시는 이제 회비라든지 뭐 ISBC 이런 데 참고하는 비용들 분담금이고, 그 하단에 보시는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하면 직급별로 나누어서 책정을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비유동 자산이 뭐 뜬금없이 지출 자산에 무슨 자산 과목에 올라오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협동조합의 예산 편성은 자본 예산과 경상 예산을 다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형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도 지출자산의 하나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 예비비도 총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반드시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강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것들을 지금 보시는 8가지의 양식에다가 다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기본 운영 목표 및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이 기본 운영 목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크게는 국가로 치면 연초에 국정 운영 목표가 되겠고요. 작게는 이제 어떤 가정으로 친다 그러면 한 해 이제 살림살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조합이 올해 어떤 방향성으로 운영을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이제 세부 추진 계획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현장에 나가보면은 여기 넷이 나와 있는 것처럼 딱 한 장 또는 반 장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데들이 있고, 뭐 양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만은 좀 이렇게 관력 있는 조합에 나가보면은
이 기본 운영 목표와 이 세부 추진 계획을 상당히 정치하게 세부적으로 짜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게 더 바람직하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가능한 하시면 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워진 이제 기본적인 운영 목표에 따라서 다음 장에 보시는 사업 계획서를 이제 부문별로 편성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된 것은 이제 이런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냐, 그동안 쭉 계속해오는 사업이냐를 좀 구분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자금 사용 계획서는 이제 거꾸로 어떻게 보면 뒤에 나오는 수지예산 설명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좀 이런 걸 관리를 잘하는 조합은 어떤 계절적인 요인, 어떤 수위의 어떤 크고 작음을 나눠서 이렇게 분기별로 적정하게 표시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나누기 4해서 이제 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급적이면은 어떤 그 연도별 추이를 감안해서 좀 분기별로 배분을 하시고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최하단에 총 수익 금액이 4억입니다. 그럼 이제 수지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뒤에 보시는 지출도 4억.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금액이 똑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수지 균등 원칙이라고 하는데, 4억의 수입이 들어와서 4억을 쓴다. 내지는 4억을 쓰기 위해서 4억을 벌어들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주의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사용계획서는 결국 예산을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분기별로 좀 배분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 수입예산 설명서가 사실은 이 예산서 작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항목별로 그 산출 근거를 쭉 나타내 준 것이죠. 그래서 회원수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가입금은 결국에는 금년도, 신년도에 우리 신규 조합원이 몇 명이 가입할 것이냐라는 예측치, 예상치를 두고서 가입금을 곱한 금액. 회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장표에는 기존 조합원에 대해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존 조합원에 대해서 월 회비 얼마, 1년치. 그리고 위에서 보여드린 그 신규 조합원도 사실은 뭐 6개월 정도로 여기 평균을 해서 회비 수익을 책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원 수입, 사업 수익은 이제 어떤 그 수익사, 공동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쭉 편성해 주시고, 쭉 계속입니다. 다음에 사업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예금이자라든지 정부 지자체 보조금이라든지 유형자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그런 예상되는 수익금, 그리고 사업이율금 반드시 수입예산에 책정해 주시고 난 뒤에 이제 지출자산 설명서를 이제 작성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업비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 수익이 발생하는데 대응되는 비용, 예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사업 부문별로 들어가는 비용 추계액을 쭉 나열하시고, 관리금은 보시는 것처럼 뭐 급여라든지 심지어는 퇴직금 이렇게 쭉 나열하시고, 혹시 차입금이 있다 그러면 뭐 이자 비용으로 당연히 계산을 하셔야 되고, 협동조합 예산의 특색인 예비비를 10% 내에서 이렇게 설정하셔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입 예산 전체 금액과 지출 예산 전체 금액이 일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보시는 총괄표는 이제 앞장에서 만드는 것들 다시 전년도 예산 결산과 지금 짜신 계획과를 비교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대로 쭉 작성을 하시면 되시고, 결국 이렇게 작성하시다 보면은 그 주의사항 중에서 여기 지금 4월 2월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실적 결산금입니다. 이렇게 사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념하실 게, 수입 예산 중에서 사업이율금은 어디까지나 예산 과목이지 결산 과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지출 예산도 쭉 보시면 전년도
예비비는 이것도 어제까지는 예상 과목이지 결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선을 그어놨습니다. 다음 추경에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양식에 의해서 추경 사항을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추경에 대한 총괄표, 최종 지표죠. 네. 보통 오프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이 정도 하고 이제 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계속 하게 되는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익년도 2개월 이내, 2월 말이죠.까지 이제 총회를 개최해야 되고 그 총회에서 예산서와 결산서를 안건으로 올리고 또 그 전에 조합의 감사님에게 제출을 해서 감사의견서도 첨부하고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잘 아시죠. 다음에 이 결산관계 서류를 보시면 우리 협동조합은 그 일반 기업하고 이 결산관계 서류가 약간 다릅니다. 일반 기업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라 그러면은 뭐 대체대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근데 이 가만히 보시면 결산 서류가 아니고 결산 관계 서류라 그래가지고 사업보고서가 뚝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일종의 결산 서류라고 보시고 사업보고서를 좀 알차게 이렇게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집행부인 사무국 쪽에서 1년간 조합원들이 이렇게 승인해 주신 사업과 결산을 집행한 결과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업보고서도 뭐 간략히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모든 것들을 다 낙례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차대조표 중에서 이제 주의할 사항이 이제 가지급금, 가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붙인 건 가짜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회계적으로는 임시 계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연도 중에 부득이 가지급금이라든지 가수금이 발생하면은 결산 전에 원래 과목을 찾아서 대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이제 기본적인 게 일반 기업하고 저희는 좀 현재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익은 일반 기업은 매출액, 매출원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 협동조합은 회원수익, 사업수익, 사업외 수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비용도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원가하고 이제 파는 관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저희 협동조합은 그와 달리 이제 사업비, 관리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집니다. 밑에 대여금이나 차입금에 대한 이런 사례는 교재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 주의사항을 보시면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협동조합 매출액, 매출원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진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협동조합은 이제 조세 제한 특례법에 의해서 이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월 결승 일반 기업들이 이제 누리는 2월 결승금을 활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일반 기업들의 손익계산서 구성 체계하고 저희 협동조합의 어떤 회계 준칙에 의한 이제 그 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한 표에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 기업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나온 게 매출총이익이 되고 한감 빼고 그러면 영업이익 발생하는데 저희는 보시면 회비수익에 사업수익을 더하고 사업비를 차감하고 관리비를 차감하면 사업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왼쪽에 일반 기업은 영업이익이고 저희는 사업이익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왜 발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협동조합은 어디까지나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영업이라는 표현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사업수익, 사업이익 그 이후에는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차이를
좀 유념하셔서 특히 손익계산서 작성하실 때에 매출액, 매출원가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는 걸 이제 지향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의 특색인 그 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실 때에 그 법정준비금과 사업이율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료를 대신 하겠고요. 혹시 이제 결손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결손금을 이제 이렇게 보전하는 순서도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전기 2월 이익잉여금, 사업이율금을 먼저 갖다 쓰고 그래도 모자라면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라는 것인데 결국에 이제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작성하시다 보면 전기 2월 이익잉여금과 사업이율금은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것은 임의적립금부터 이렇게 이입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양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협동조합에서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뭐 결손금 처리계산서 작성이라든지 또 이제 그 자본 항목에서의 그 잉여금 처분액에 대한 어떤 누적 계산 이런 걸 이제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크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잉여금 처분은 크게 이 로마자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처분 잉여금, 즉 근본의 처분 대상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에서 넘어온 그 잉여금과 올해 경성과인 단기순이익 그리고 지난도에 처분했던 사업이율금으로 구성이 되고 로마자 2번인 임의적립금 이익이 이제 일반적으로 없다면은 그게 결국은 처분 대상 잉여금 즉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잉여금 처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법에서 정한 법정 출자금 사업이율금을 각 이제 10% 이상씩 처분을 해주고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의적립금이라든지 회전출자금 심지어는 이제 배당금까지로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도 또 남으면 차기에 넘기는 차기 2월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적용 예시를 보면은 이제 어떤 조합의 그 19년도 말 대차대조표에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출자금 1,000만원, 자본준비금 200, 법정준비금 300, 임의적립금 200, 미처리결손금 400이었는데 금년도에 단기 손실이 200만원이 발생을 했다. 했을 경우에 먼저 요 단기 손실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에 대한 회계 처리는 미처리결손금으로 차변에 200을 잡고 집합손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게 처리한 다음에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작성하시는데 앞에 나와 있는 장표를 한번 기억하시고 이 장표로만 해석하면은 이 조합은 전년도에서 이제 넘어온 결손금 400과 단기 손실 200을 차가감하면 이제 600이 되죠. 그 600을 가지고 이제 결손금을 처리해 주는데 그동안에 적립됐던 임의적립금에서 200, 법정준비금에서 300, 자본준비금에서 100 등 총 600을 결손금으로 보전해주고 차기 2월 잉여금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각 부속명세에서도 일종의 결산관계서이기 때문에 특히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과목 순서대로 쭉 부속명세로 작성을 하시고 특히 예금명세서 같은 것을 첨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결산서 다음에 최종적으로 붙는 게 이제 수입 지출에 대한 예결 대비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교재 80쪽, 81쪽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 결산의 후 보고사항은 교재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분계산은 이제 결산과 맞물려 있죠. 그래서 어떤 시기라든지 이것은 이제 교재를 참고하시고 지분계산은 그렇습니다. 여기 뭐 나와 있습니다만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임의적립금, 혹시 자본잉여금이 있다면 자본잉여금까지
지분 계산의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분 계산을 이제 하는 목적은 조합원이 탈퇴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과연 얼마를 내줘야 되느냐는 결국 이 지분대장에 나타나 있는 금액으로 환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지분 계산이 어떤 면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익처분 계산서를 보시면 검게 칠해져 있는 부분, 이 조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납입출자금 이외의 지분으로 계산해줘야 될 금액은 임의적립금과 회전출자금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분대장 양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납입출자금은 당연히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본인이 이제 납부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그동안에 처분한 것 중에서 회전출자금, 자본이용, 그리고 임의적립금까지 다 그 지분 계산의 대상이 되고, 근데 법정주의금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색깔도 칠해놓지 않았는데 왜 지분 대장에 나와 있느냐? 원래는 법정준비금은 결손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해서 처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이제 주의사항에 보시는 것처럼 이 법정준비금에 대해서 200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그 조합원에 대한 지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허용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정준비금은 지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2009년 이후에 법정준비금을 지분으로 계산해주는 그런 규정은 이제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다음에 지분 산정 사례를 보시면은 교재 6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에는 잉여금이 발생했고요. 2020년 다음에는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잉여금 처분 계산서냐 결손금 처리 계산서냐는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마자 1번 처분 전 이익 잉여금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될 수 있고 결손금 처리 계산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출자금의 80의 비율을 적용하고 사업비용 분량의 20%를 적용했을 경우에 앞에서 보시는 임의적립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전체 임의적립금인 1,500, 3,600원을 80대 20의 비율로 조합원별로 안분 계산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 결국은 출자금 비율이 80%니까 1,200, 3,600원. 다음에 사업비용 분량이 20%니까 300만원. 이것을 조합원별로 이제 안분 계산해 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2020년도는 이제 손실이 났으니까 마이너스 계산해 주고, 다음에 특정 시조합원에 대해서 보면은 2019년에 임의적립금에 대해서 96만 3,600원을 지분 계산을 해줬고, 6년도에는 20년도죠. 결과적으로 결손이 났기 때문에 41만 905원을 차감해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실무에서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보면 이 지분 대장을 조합원 한 명당 작성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조합원이 100명이면 100장을 작성하시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차라리 이것을 엑셀 파일에다가 쭉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을 쭉 나열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 협동조합의 이제 세무로 넘어가서 보시면 저희 협동조합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입니다. 그래서 일반 법인이 이제 10% 법인세율이 10%라면 저희 협동조합은 좀 낮은 세율인 9%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중간에 표를 보시면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만 적어도 보시는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은 좀 해다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난 당기순이익에 적어도 뭐 접대비라든지 업무 무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세무조정을 하셔가지고 나은 금액이 이제 결국은 과세표준 과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다음에 과거에 이제 주민세였습니다. 지금은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은 법인세에 대해서 10%.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가 또 적용을 받죠. 그래서 일반 세율과 10%죠. 와 특례세율인 9% 차액에 대해서 20%를 이제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로 계상을 해서 이 세 가지가 합한 금액이 이제 법인세 비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 협동조합인 결산과 관련한 세무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일반 법인에 적용하는 이월결성금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하고, 혹시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당기순이익 과세를 받기 싫다, 일반 법인에 준하는 그런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기순이익 과세를 세무서에 신고해서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조심하실 게 한번 포기하시면 다시 복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따져보셔야 되겠죠.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을 받을 것인가, 일반 세율을 받을 것인가, 상당히 이제 사례들을 놓고 계산을 해보시고 어느 게 득인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증빙서류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정표.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접대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식사되죠. 10,000원 이하. 그리고 이제 기타 업무 관련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문구류를 사신다든지 뭐 자물쇠를 바꿨다든지 이런 이제 소소한 비용들은 30,000원까지는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적격 증빙이 아니래도 증빙으로서의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회전 출자는 의제 배등으로 봐서 원천 징수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개인 같은 우리 조합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15.4% 원천 징수를 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는 이제 해당 법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니까 원천 징수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시간 제약상 이제 결산분을 어떤 면에서는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달려온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예,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설명이 되겠습니다.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뭐 10가지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어떤 일정표를 총회를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시고 진행을 하시면은 혹시 빠뜨리거나 이렇게 놓치시는 부분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교재를 보시고 설명드릴 때 이제 크게 나눠가지고 총회 개최 전 가장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안건 준비죠. 그게 이제 사업보고, 결산, 그리고 사업계획, 수지예산 이런 이제 안건들을 쭉 준비하시고, 다음에 총회 전에 이사회를 먼저 개최하시고, 총회를 개최하시고, 다음에 결과보고를 이제 하시면 될 텐데, 8번에 보시면 이제 총회 결과보고가 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협동조합 포털에 올릴 사항이 있고, 또 거기서 출력을 받아서 또 오프라인으로 또 본부라든지 중앙에 지역본부에 또 보고를 이중으로 하시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온라인으로 좀 완전히 대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끝으로 이제 임원의 어떤 변경 같은 경우는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총회 의결사항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총회에서 반드시 이제 상정을 해야 될 안건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1번부터 12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3번, 5번, 10번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특히 3번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여러분들이 짜 놓으시면 실제 집행함에 있어서 분명히 변경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총회 결의사항인데, 그럼 그걸 가지고 총회 한 번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또 총회에서 그것을 안건을 올리고 의회를 받고 한 번거로우니까 이걸 이사회 위임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경비의 부과 징수 방법이라든지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이런 것도 이사회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총회를 하실 때에 만약에 첫 번째 안건이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두 번째 안건이 이제 새로운 연도에 이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이라 그러면, 다른 안건이 없다면 세 번째에다가 이사회 위임에 관한 건, 그래가지고 적어도 어떤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변경을 이사회에 위임한다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상당히 업무에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이제 영상 강의라는 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을 좀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거 다시 한번 양해를 이제 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시면 중앙이라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아는 것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는 우리 환경을 어렵게 했던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돼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조합과 중소업자 여러분들 더 힘내시고 또 결과가 좋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